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숨겨온 부동산 붕괴, 드디어 집값 폭락 시작된다. 그동안 정부가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영끌 빚탕감, 특례보금자리 대출, 미분양 매입, 역전세 DSR 완화 등 실로 눈물겨운 방어를 해왔는데, 최근 해외의 불안한 경제 이슈로 집값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숨기고 있는 부동산 PF 보증, 금융 부실, 기준금리 동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정부가 숨겨온 부동산 붕괴, 드디어 집값 폭락 시작된다. 자, 이제 시계가 찌각찌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하락장이 올까요? 자, 먼저 정부가 숨기고 있는 부동산 붕괴 징조들이 한 세 가지를 해볼게요. 냉정하게 말하면 숨겼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강조를 안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심각한데 드러난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완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파헤쳐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분기율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숨겨온 부동산, 먼저 PF 대출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사가 건설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그다음에 국가 이렇게 전이가 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자, PF 대출 보증 무려 25조. 이게 늘린 거지, 25조로. 대출 한도. 자, 어떤 건설사가 사업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의 70%까지 보증을 해준대요. 대형 건설사, 특히 우발 채무가 많아요. PF 부도 위기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리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겠다. 건설사 우발 채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94조입니다. 94조 돌파. 근데 허그가 그걸 막아준다고 하는데, 허그는 사실상 돈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야겠습니까? 금융 부실도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금융권 연체율,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인데 근본 대책을 지금 세운 게 아닙니다. 우선 땜빵을 해준 거예요. 땜빵. 자, 원래 이 금융권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이 부실한 곳에 페널티도 주면서, 자, 각자 살 길을 털어놔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전이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은행권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금융권만. 증권, 보험, 여신, 부도 위기입니다. 지금 자본 비율이 아주 취약해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취약하다 이거죠.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외 불안 요소가 지금 갑자기 증가하고 있죠. 뭐 유가가 폭등한다든가, 뭐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든가. 자, 이거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관리를 잘못하면. 마지막 세 번째, 금리 동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꾸준하게 동결 상승, 동결 인상 이것을 해왔는데 우리는 장기간 지금 금리 동결을 해왔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최근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장기 기준금리 동결. 먼저 미국과 금융 불균형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본이 무섭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계단식으로 꾸준히 잘 올라갔다가 지금 일정 선이 무너져 버렸죠. 주식 급락. 그리고 달러도 다시 1,400을 향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과다 대출. 자, 소상공인, 기업, 청년들 지금 대출을 기가 막히게 완화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출을 계속 받음으로써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PF 대출 보증, 금융부실, 금리 동결, 바로 이것들을 아예 겉으로 꺼내서 해결책을 찾지를 않고 그걸 시시하면서 숨겨왔다는 거죠. 부동산을 방어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정부의 노력,
이해는 갑니다. 왜? 그렇게 안 했다면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이거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정부 방어책 크게 4가지. 비탄감했죠. 특례 보금자리, 미분양, 역전세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지금 틀어 막아놓은 상태예요. 비탄감, 주식, 가상화폐, 청년, 서민들이 사실 도박이잖아요. 도박으로 지금 빚을 탕감이 시켜줬어요. 자영업, 소상공인도 빚 탕감해줘가지고 세금 내면 바보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빚이 악성 빚이 확산돼가지고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걸 염려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 도박하고자 하는 심보 아닙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도 모두 다 빚을 탕감해버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보겠죠. 그럼 두 번째 했던 게 특례보금자리. 자, 지금 집값 폭락 흐름에서 특례보금자리로 집값이 상승 전환한 상황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좀 늦어졌겠죠. 다른 나라가 뛰고 있으니까 따라는 갈 거예요, 상승으로. 그렇지만 좀 늦어질 걸 아주 V자 반등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주택, 고가 아파트, 대출까지도 완화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DSR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건 DSR을 금융권에서 지키고 있는데 DSR을 편법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완화시킨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분양. 정부 건설사 미분양을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매입했겠어요? 바로 이 언행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걸로 인해서 상승 전환 계기가 됐고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최근에는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가 이걸 악용해서 고분양 장치를 펼치고 있어요. 물론 각종 기자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거 이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은 몰려들어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하죠. 경쟁 치열.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의 집값 상승을 이끌겠죠. 역전세. 이전에 전세보다 수억씩 하락. 그렇죠. 사실상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잠잠합니다. 오히려 전세값이 뛰고 있어요. 그것은 정부가 역전세가 발생했을 경우 이걸 DSR을 다 풀어줘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갭 투자를 사실상 보호한 꼴이 됐어요. 자, 거기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데 임대인을 보호하는 역할. 자, 역전세 위험, 편법, DSR 풀어서 구제했죠.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빠르게 이 4가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집값을 방어하려고 한 거 아니냐. 바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추석 이후에 이상징후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방어를 잘해왔는데 한계에 직면했다 이거죠. 고금리 장기화 속 아파트값, 매수 심리 위축의 집값 약세 전망. 벌써부터 뉴스가 이제 약세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자, 추석 이후 이상징후. 지금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불안전한 세계 경제. 갑자기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딱 2가지 보세요. 주식하고 달러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 경제 침체. 국내 경제도 지금 약간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월 달 이후 이게 이제 관망인데 전통적인 약세. 이 3가지로 추석 이후 이상징후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불안전한 세계 경제, 미국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국채, 유가 이것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값 9년 만에 지금 하락했어요.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연동성 있는 것들은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 여러 나라잖아요. 집값이 9년 만에 처음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 폭락하고 있어요. 주가도 지금 최근에 와서 급락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그러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경제 침체, 국내 경제. 자, 집값 거품, PIR 지수, 가계부채, 연체율. 지금 집값 거품하고 가계부채 연체율이 심각하다는 건 다 아시죠? 소비자 물가 2.3%까지 떨어졌다가 저번 달에 3.4%. 자, 따끈따끈하게 오늘 발표된 자료 3.7%, 2.3에서 3.7까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왔어요. 역으로. 계속 내려갈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요.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는 바탕이 제공되는 거예요. 버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 수출입, 생산, 소비, 투자 이 모든 분야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좀 빠져나오나 싶더니 다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10월 이후에 전통적 약세, 여름에는 보통 폭등하고 겨울에는 하락하는 이런 양상이 과거에 계속 보여왔는데 특히 21년 추석 이후, 22년 추석 이후에 겨울까지 해서 하락이 아주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3년 어떻습니까? 추석이 끝났네요. 찬바람 불고 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하락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3대 징후.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징후가 뭐냐? 거래가 지금 다시 또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승 거래가 훨씬 많았는데 하락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8월보다는 9월 달이 집값이 강남 같은 경우도 더 하락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차별화.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아파트가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차별화에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중하급지가 막 반등한 곳들 많이 나왔죠. 뭐 동탄이라든가 송도 이런 데는요 다시 또 하락하게 되면 완전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반등한 곳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차별화. 앞으로 집값은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정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아예 안 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하급지 거의 80%가 중하급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20%가 상급지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집값 하락에 이 몰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추가 하락, 장기 정체, 회복 불능. 먼저 추가 하락. 최근에 지금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체되면서 추가 하락 될 가능성이 있고 집이 지금 남아돌 거예요. 당장은 이게 효과가 없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적 분양 입주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난리가 날 거예요. 상승장에 소폭밖에 안 올라가고 집이 남아도니까 인구 감소,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하락장에는 추가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다. 장기 정체. 2010년에서 19년 동안 경기도 인천이 무려 10년 동안 약 70% 이상의 집값이 안 뛰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래프 보세요. 70%가 안 뛰었다고요. 정체. 왜? 집이 남아도니까. 특히 2기 신도시 물량 폭탄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안 뛰었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행히 10년 동안 안 뛰다가 20년, 21년에 코로나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뛰었는데 만약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뛰었을까요? 상급지 집값이 올라도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정체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이런 곳들은 어려워요. 현 시세에서 정체될 수가 있어요. 자, 회복 불능. 인구 감소, 공급 과잉으로 회복 불능할 곳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외곽에 있는 곳들이 위험해요. 3기 신도시 폭탄 물량이 터지면 지역 전체가 슬럼화될 수가 있어요. 자, 지방 대부분 지역, 여기는 더군다나 산업체까지 이전해서 회복 불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별로 미래 전망이 좋지 않은 곳들, 그곳에 비싼 아파트를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2달 연속 상승. 이거 한번 볼까요? 금리는 초비상이네요. 소비자 물가가 여기서 쭉 내려왔네요. 그죠? 자, 거의 아예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8월 달에 2.3에서 3.4로 9월 달 오늘 나온 자료에 의하면 3.7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금리 자꾸 고금리가 유지되지. 우리나라도 물가가 불안하지. 시중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담대 변동금리 4.3에서 무려 6.9까지. 이게 7%까지 최대 올라온 거예요. 주담대 혼합형금리. 자, 3.8에서 6.2였던 게 4에서 6.44. 이제 4%대로 금리가 인상된 거예요. 신용대출 금리도 4.4에서 6.4였는데 1등급 기준입니다. 그것도 4.5에서 6.5로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추이 보세요. 지금 고공행진인데 이 꼭지 4.81이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뜨렸을 때와 비슷해요. 대형건설사 자기자본 비율, PF 우발 채무 보시면 현대건설, 자 지금 채무 보증잔액 그리고 자기자본 3조 8조, 삼성물산 12조 21조, 대우건설 6조 2조, 대림산업 2조 5조, GS건설 10조 3조, 현대산업개발 3조 2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자본 비율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보시면 현대건설은 자기 자본 채무 보증 비율이 46.82로 비교적 건실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보세요. 60.77로 상당히 높죠. 대우건설 310입니다. 310. 이건 정말 심각하죠. 자기 자본보다 3배나 많이 지금 보증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산업 43, GS건설도 심각합니다. 313이에요. 현대산업개발도 116. 자, 여러분들 건설사, 대형 건설사가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자기 자본 비율보다 3배 가까이를 보증을 합니까? 자, 보유연금 12조 뿐인데 우발채무, 특히 우발채무가 94조예요. 현대건설 24조로 제일 많습니다. 기타 대형 건설들 쭉 있고 이걸 합쳤더니 94조 정도 돼요. 집값 5년간 가구당 소득이 10배 상승, 대출 잔액 추이. 지금 보시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2018년 대비 2023년에 5.8%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연 4,500만 원에서 4,700만 원. 그런데 집값 보실래요? 2018년 대비 2023년 7억짜리가 11억, 무려 58%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58이 아니라 100% 이상 뛰었어요. 7억이 11억만 갔겠어요? 자, 13, 14억까지 갔지. 자, 여기 보시면 중기 소상공인 대출 5.4조 늘어 19개월 만에 최대폭. 여기 보시면 대출 계속 늘어나는 거 보세요. 자,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 사업자의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금융 취약지수 IMF 수준입니다. 금융권 연체율 보실래요? 자, 이거 IMF 때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위로 올라올수록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미국발 금융위 때 2007년이라고 써있죠? 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봤더니 제일 낮은 게 45, 2013년보다는 높아요. 여기 이제 한 대략 60이면 거의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마지막 거의 70은 IMF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사치예요. 지금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 가든지 간에 위로 가면 망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자, 금융 취약성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6.2, 상호금융 2.4, 저축은행 5.1, 캐피탈 1.8, 일반은행 0.3. 이게 바로 연체입니다. 자, 이 원유 가격이 지금 계속 가다 쓰다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추석 이후 찬바람이 불면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상승을 위한 일시적 하락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대세 하락일까요? 감사합니다.